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백민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극지역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2019년에 부산의 부경대학교로 이직을 해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전부 다 너무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두려움을 덜어내고 데이터를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면 이 기후위기 너머에 우리에게 거대한 기회가 있는 것이 저에게는 보입니다. 오늘 함께 이 두려움 뒤에 감춰진 기회들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는 분명히 무섭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이미 1.5도 온도가 상승하였고요. 더 이상 지구 온도가 상승하느냐 마느냐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뜨거워지는 온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해석에 관한 문제일 뿐입니다. 이미 2024년 지구 평균 온도는 1.52도를 기록을 했고요. 우리가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서 절대 넘지 말자고 세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약속했던 그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속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극단적 기상 현상이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뉴노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산불, 겨울에는 한파까지 100년에 한 번이라던 일이 이제는 매년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진짜 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야말로 기후변화가 일반인들에게 가장 체감되는 그러한 현실일 것입니다. 이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우리가 적응하고 대비해야만 하는 실제적인 우리 실존의 위협임에 분명합니다. 올해는 특히 적도 동태평양에서 슈퍼엘니뇨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라는 현상은 4, 5년 혹은 6, 7년 만에 한 번씩 적도 동태평양 바닷물이 급격하게 뜨거워지는 현상인데요. 이 엘니뇨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 지구촌은 수많은 이상기후 현상들로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두렵게도 올해 발생하고 있는 슈퍼 엘니뇨는 기존 엘니뇨와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지금 실제 사진이 아니라 미국 기후예측센터 CPC에서 예측한 올해 10월쯤 됐을 때 엘니뇨가 얼마나 발달할지에 대한 그런 사진입니다. 보시면 적도 동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수면 온도가 3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엘니뇨라고 하면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0.5도 혹은 1도 정도 되면 그냥 엘니뇨라고 하는데요. 무려 3도까지 상승한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우리가 한 200년 역사상 두 번째 정도 되는 그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단적인 현상이 우리를 다가오고 있고요. 특히 엘니뇨가 발생하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가뭄이 들기 시작해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데요. 특히 북미 지역의 가뭄은 밀곡창지대를 덮쳐서 밀 수확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구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슈퍼 엘니뇨까지 우리를 찾아오면 정말 상상하기가 좀 두려운데요. 특히나 엘니뇨가 찾아오고 그 이듬해에는 지구 온도가 계단식 점프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5도를 넘어섰고 내년에는 1.6도에 육박하는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1.5도 넘으면 이제 끝장이다,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그런 멸망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심정은 이해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1.5도를 넘어서면 우리 지구가 정말 우리 인류가 모두 멸망하는 그런 사태까지 치닫게 될까요? 사실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정말 지구가 멸망할 정도까지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멸망론은 주로 두 가지 큰 무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 대멸종이라는 프레임과 또 하나는 티핑 포인트 혹은 낭떠러지 이론이라는 극단적인 그런 어떤 이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멸망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단어의 과학적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마크 라이너스가 2000년대 초반에 저술한 6도의 멸종이라는 책입니다. 이대로 우리 인류가 살아가다가는 지구온도가 6도까지 상승해서 우리 인류는 멸종에 처하고 말 것이다 라는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 책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에 처음 출판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대형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5위 안에 계속 넘나들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다큐멘터리라든지 과학 다큐멘터리들이 이 책의 모티브를 얻어서 제작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6도의 멸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6도의 멸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남는 건 결국 분노와 증오뿐인 것이죠. 그레타 툰베리 같은 젊은 청년 활동가는 10대 때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가서 We will be watching you,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절규를 퍼부었습니다. 여기서 we는 미래 세대고 you는 바로 저와 같은 어른들이겠죠. 분노와 증오가 심해지고 있고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의 갈등이 기후위기라는 이슈를 통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과거에 우리가 6도의 멸종을 걱정하는 게 타당했을지언정 그 이후에 우리는 많은 변화를 이뤄냈고 현재는 6도의 멸종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기후과학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과학자로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포에 빠져 있으면 실제적인 행동을 못 하잖아요. 너무 겁에 질려 있으면 제대로 된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공포를 걷어내고 미래를 차분히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왜 6도의 멸종이 이제는 허황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6도의 멸종이건 지구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건 전부 다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후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탄소 배출을 점점 늘려갈 때 지구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항상 최선의 과학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 산물이 바로 미래 기후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우리가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 중에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그 말과 같이 우리 지구의 미래의 온도가 몇 도 올라갈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 인간이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대한 시나리오를 각본을 짜놓고 그 각본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했을 때 몇 도의 온도가 상승할지를 우리 과학자들은 계산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IPCC라는 과학자들 집단에서 7년, 8년에 한 번씩 IPCC 보고서라는 것을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는데요. 가장 최근 IPCC 보고서는 2021년에 발간된 IPCC 6차 보고서입니다. IPCC 6차 보고서는 경우의 수를 5가지로 나눴습니다. 5가지의 미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2021년에 제시를 했던 거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인류가 각성하고 탄소를 줄이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일부터 당장 탄소 배출에 전념을 다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SSP1 1.9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고 가정할 때 그 시나리오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1.5도씨 미만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2021년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SSP1 2.6, 4.5,
7.0, 8.5로 갈수록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서 뒤에 붙어있는 1.9, 2.6, 4.5, 7.0, 8.5라는 숫자는 굉장히 일반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인간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 지구에 탄소 배출이 많이 쌓인다라는, 숫자가 높아지면 질수록 많이 배출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바로 SSP5 8.5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 시나리오의 의미가 뭘까요? 이 시나리오는 현재도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기후 정책들을 설계하는 보고서에 굉장히 단골 메뉴로 인용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SSP 8.5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크게 참고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시나리오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의 의미를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요. 현재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이 전 지구적으로 1년에 약 400억 톤 정도가 됩니다. 이게 2100년까지 1300억 톤을 초과할 정도로 배출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 인류의 탄소 배출량은 증가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요. 과학자들은 2030년이 되기 전에 드디어 인류 처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꺾이고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탄소 배출량이 3배씩이나 증가한다라는 시나리오는 정말로 현실성이 없는 그런 시나리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이 될 때 2100년에 지구 온도는 약 4.4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전에 발표된 IPCC 4차 보고서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발간된 그 해쯤에 발간된 보고서가 IPCC 4차 보고서인데요. 2007년경에는 우리 과학자들이 이 정도 탄소를 배출하면 지구온도가 6도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지구의 어떤 변화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6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이 정도 배출해도 4.4도 선에서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4.4도가 올라가 버린다면요, 정말 큰일이 납니다. 해수면 상승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m 이상 상승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해안가의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기고 말게 됩니다. 정말 극단적인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이면서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학계에서는 다음 IPCC 7차 보고서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지만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더 이상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SP 8.5 시나리오가 차기 IPCC 표준 시나리오에서는 빠지게 될 것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제 석탄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실제로 각국이 기후 정책이라는 것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탄소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도. 그리고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과거하고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세기 말까지 석탄 대폭 증가라는 시나리오가 무색할 정도로 화석연료 배출량의 실질적인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를 예상하는 3가지 근거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엉뚱하게 갖다 붙여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미국의 대통령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봐, 기후과학이 틀렸다라며 이 소식을 듣고 환호를 했습니다. 완전히 메시지를 잘못 읽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다가 지난달에 이런 메시지를 썼습니다. IPCC 과학자들이 틀렸다. 속이 다 후련하다. UN 최고기후위원회가 그들의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다.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 이렇게 자극적인 문구를 썼는데요. 이건 조금만 들여다보면 IPCC 과학자들의 예측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측이 틀린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인류가 노력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 SSP5 8.5라는 시나리오는 반드시 이제는 퇴출시켜야 하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1년 과학자들이 6차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시나리오 중에 우리에게 최선의 미래를 가져다 줄 시나리오 SSP1 1.9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 탄소 중립 2050 시나리오 역시 안타깝게도 폐기 처분해야 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구 온도가 1.5도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 역시 이미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가 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실이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는 양극단의 환상을 좀 걷어내고 기후위기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지만 현실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최악도 최선도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우리의 미래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의 선택으로 선택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고요. 제가 기후과학자로서 데이터를 좀 쭉 살펴봤을 때 여기 제시된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시나리오는 SSP2 4.5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현재 수준으로 살아갈 때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현재 수준으로 살아갈 때 2100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지금 1.5도 넘었는데 2.7도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것도 과혹한 미래이긴 합니다. 1.5도 넘었을 때 100년 만의 재난이 매년 우리에게 닥치는데 2.7도도 얼마나 가혹할까요? 그래서 8.5 시나리오 퇴출이라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좀 더 나은 미래인 SSP1 2.6 시나리오로 우리의 미래가 다시 한번 경로가 수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현실적으로 1.5도는 이미 지났으니 2도 이내로 우리가 온도 상승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6도의 멸종 다음으로 이제 멸망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 무기로 삼는 낭떠러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과학자들은 티핑 포인트라는 이론으로 부르는데요.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탁자에서 물컵을 이렇게 옮기다 보면 탁자 끝에서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면서 유리가 와장창 깨지죠. 이런 현상을 바로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자연계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근데 사실 티핑 포인트는 우리 지구의 비선형적인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지구의 속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구 시스템 내재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티핑 포인트가 발생해서 자연계 시스템이 붕괴된 사례는 과거 우리 지구의 역사에서 매우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좋은 예를 들면 약 5,500년에 굉장히 푸르른 초원지대였던 사하라 사막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하라 숲이었죠. 이 사하라 숲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사막으로 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됐고요. 100년 이내의 시간에 갑자기 사막화로 전개되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어떤 전체적인 움직임이 살짝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이 우리 지구 시스템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비선형적으로 천이가 일어났던 사례인데요. 이런 자연계 티핑 포인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빙하기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10만 년 이내에 한 18번 이상의 빙하기와 간빙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마지막 2만 년 전에 있었던 빙하기를 뒤로하고 따뜻한 시기로 온도가 올라와서 우리는 간빙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빙기에 있다가 빙하기로 18번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때 떨어질 때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지구의 시스템 온도가 급강하를 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지구의 기후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 우리가 탄소 배출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티핑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동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핑 포인트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안타깝게도 우리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이 티핑 포인트가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이 과학계가 동의된 시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겠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 투머로우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포스터처럼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꽁꽁 얼어붙는 일이 영화에서는 실제처럼 펼쳐집니다. 근데 영화상에서는요, 이 자유 여신상이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지경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은 절대로 이러한 티핑 포인트가 왔을 때 지구가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사하라 사막이 초원으로 변할 때도 정확하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에 대한 공포가 너무 과장된 것이기도 하고요. 더 과장해서 1.5도를 넘었으니 우리는 이미 티핑 포인트를 지나버렸다 라고 해서 이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급격한 기후변화를 더 이상 우리 인간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러한 낭떠러지 이론에 근거한 많은 이야기들이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도를 지나칩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조금은 지나친 경각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치게 된다면 오히려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는 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학계에서 경각심을 가진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논문과 같이 낭떠러지 이론이 기후위기 대응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논문이 저명 네이처 학술지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구는요,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1.5도씨가 특별한 물리적 의미가 있거나 이걸 넘어섰을 때 이미 늦었으니 기후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계값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제일저자인 로버트 코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오히려 정반대다. 지구가 더워질수록 배출량을 즉시 줄이고 우리 지구의 복원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 우리가 아직까지 티핑 포인트가 언제 우리한테 다가올지 과학계에서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과거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유럽의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처음 한 말이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니 스피노자에 앞서서 약 2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철학자가 먼저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누가 했던지 간에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낭떠러지, 이 티핑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우리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수십 년 후가 될지 수백 년 후가 될지 천년 이후가 될지 안 올지 아직 우리 과학계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면 어쨌든 티핑 포인트에 다가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멸망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면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이 있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을 저는 과학적 데이터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금은 우울할 수 있는 그래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960년대부터 찰스 킬링이라는 박사님께서 하와이 마우나로아 산을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가면서 청정대기인 산 꼭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무서운 실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참 놀라운 게요, 1961년부터 2000년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훨씬 우리에게 뒤늦게 알려졌을 거고요. 훨씬 우리의 대응도 늦었을 겁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끊임없이 쭉 증가를 해왔고요. 적혀있는 글자들은 이산화탄소가 1990년까지 끊임없이 일정하게 무섭도록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두고 1990년대 초부터 많은 각국 정상들이 기후 협약을 맺으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리오 협약부터 1998년에 굉장히 강제성을 지닌 조약인 교토 협약, 그리고 2015년에 파리에서 세계 가장 많은 정상들이 모여서 파리 기후 협약을 맺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각국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많은 기후 조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증가해 왔습니다. 정말 이 그래프만 보면 정말 우리에게 이게 희망이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래프에는 놀라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농도와 배출량을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까 보셨던 그림은 이산화탄소가 실제 대기 중에 얼마나 쌓여 있냐를 말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였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요, 우리가 공장 굴뚝이라든지 자동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전지구 탄소 배출량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가 2000년대 이후, 2010년 이후에 약 400억 톤 수준을 배출하고 있고 1년에 이 400억 톤 수준에서 배출량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에 완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확연히 그 증가세가 꺾였고요. 그런데 배출은 꺾였는데 농도는 계속 오른다?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일반 가정집이나 목욕탕에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욕조입니다. 욕조에 수도꼭지로 이렇게 물을 틀고 있다고 생각하면 배출량의 개념은요, 이 수도꼭지에서 콸콸 내려오고 있는 그 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간 배출량은 1년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에 의해서 욕조의 수위가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바로 그 농도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는 배출량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이고요. 또 하나, 영원히 쌓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라는 것은 약 100년간 대기를 떠돌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광합성을 통해서 나무에 의해서 육상 식물들에 의해서 흡수돼서 대기 중에서 빠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바다로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조의 배수구와 같은 육상 흡수원과 해양 흡수원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배출량이 만약에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수도꼭지를 잠근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 2050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농도를 2050년에 제로로 만들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도꼭지를 0으로 만들자라는 게 탄소 중립 2050의 해당하는 개념과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도꼭지를 줄이는 노력을 2010년 이후로 해오지 않았다면 매년 약 2.2%씩 2000년대처럼 탄소 배출량은 계속 증가했을 것이고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훨씬 더 지금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농도의 변화는 배출량의 변화보다 훨씬 더 느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변화는 배출량의 감소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제 세계는 굉장히 나쁜 경로를 이제 서서히 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수도꼭지를 더 빠르게 잠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기후위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딱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쪽 편에는 극단적인 날씨, 다른 한편에는 배출량 감축이 시작되고 있다. 요 두 가지, 하나는 공포, 하나는 희망, 이 두 가지가 우리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보면 공포에 빠지거나 배출량 감축만 바라보면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현상을 적절히 우리가 균형 있게 바라봐야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응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파리 협약 이후 각국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지만 새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고육과 그리고 연일 터지는 신기술 발표 속에 뉴스 일면에서 기후위기 소식은 조금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에너지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석탄 시대의 몰락이 분명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이후에 신규 석탄 발전소의 약 76%가 건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년 전 영국의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 네클리프 온쇼어 발전소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산업혁명, 석탄의 나라, 영국에서 시작된 우리 인류 문명의 화석연료 중독이 드디어 끝으로 치닫고 있다는 중요한 그런 시그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태양광 설비 발전 필요한 비용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풍력은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이제는 화석 연료 없이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나라들이 EU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U는 2000년대 이후 탄소 배출량을 무려 21%나 감축했고 영국은 35%나 감축을 했지만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커플링, 탈동조화, 화석연료와 경제성장이 디커플링 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싸진 태양광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의 잡지의 표지 사진으로 태양광 시대 새벽이 열리고 있다라는 특집 기사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그래프는 2024년 한 해 동안 설치된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약 600기가와트를 초과해서 어마어마한 태양광 설비 용량이 지구에 도입되고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그 설비 용량의 발전 속도는 2023년, 2022년, 2021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0기가와트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 한 기의 설비 용량이 1.5기가와트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원자력 발전소 400개 정도 되는데요. 400개는 너무 과장된 수치고요. 태양광 발전은 해가 뜨지 않으면 발전 효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수치에다가 약 20%를 뽑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 수십 개가 설치되는 정도의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에너지는 항상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쥔 자가 천하를 얻어왔습니다. 1991년 세계 제1차 대전 당시 영국의 처칠이 그 당시 석탄을 연료로 군함들이 운용이 되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석탄을 석유로 바꾼 순간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돼서 독일과의 어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가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우위를 점하면 곧 안보를 얻게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역사를 돌이켜볼 때 위기는 항상 찾아왔고 이 위기 때 국가를 구한 것은 항상 안보였고 안보는 기후위기 이슈에 항상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유럽이 잠시 석탄으로 회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재생에너지에 올인하던 유럽이 석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에너지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되자 일시적으로 석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만 봐도 안보가 얼마나 기후위기 이슈 앞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이번에는 이제 또 이란과 미국 전쟁이 우리를 한참 동안 괴롭혔죠. 전쟁 와중에서도 태양광과 배터리, 핵심 히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을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의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전쟁, 에너지를 누가 잡을 것인가. 그 에너지는 이제 화석 연료가 아닌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무탄소 전원을 잡기 위한 21세기 패권 전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한국이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 이미 시작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서 이 시대를 주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빠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구호에 갇혀 있기보다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독립, 에너지 자립과 같은 좀 더 건설적이고 능동적인 구호가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환을 주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후나 환경 문제보다 사실은 더 상위에 있는 국가 생존이 달린 국가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 자립을 위한 4대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자력인 SMR 기술, 그리고 해상풍력, 미래형 태양광 같은 기술과 또 그린 수소 같은 이러한 4대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 더 확충하고 더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재생에너지에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해가 안 뜨면 멈추고 바람이 안 불면 멈추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확충과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배터리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탄소 배출권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간헐적이고 통제하기 힘든, 굉장히 좋은 에너지긴 하지만 성질이 괴팍하고 컨트롤하기 힘든 에너지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난폭한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중앙 집중형 에너지라기보다는 분산형에 더 어울리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역 분산된 지역 거점 분산 에너지 산단을 통해서 많은 재생에너지 산단을 확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소비자는 소비자, 생산자는 생산자, 이렇게 에너지, 특히 전기에 있어서는 나눠져 있었던 시대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소비하는 우리 일반 개인들도 집에 있는 지붕형 태양광이라든지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남아돌면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컨슈머에서 프로슈머의 시대로 간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네트워크를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확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이 바뀔 때는 너무나 빠르게 순식간에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세상이 바뀌는 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왼쪽의 사진은 뉴욕 5번가 부활절 거리 풍경인데요. 1900년대 풍경입니다. 대부분 마차로 가득 차 있던 이 풍경이 불과 10여 년 만에 마차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전부 다 자동차로 바뀌어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교통혁명이 일어났고요. 처음에는 석탄으로 운영되던 차들이 게솔린이라는 석유가 나오면서 교통혁명은 또 한 번 점프를 이뤘고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들을 이용해서 세계가 하나로 묶이면서 우리는 석유의 시대에서 엄청난 부와 문명을 축적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불과 150년 만의 일입니다. 모든 것은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났고요. 그 단계에서의 점프는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2007년에 최초로 출시된 아이폰 첫 모델입니다. 이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 경쟁사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였던 스티브 발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폰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 화면에 무슨 이메일 기능을 탑재해서 화면도 조그맣고 타자를 치기도 불편한데 어떻게 여기다가 이메일 기능을 집어넣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곧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폰 1세대가 나온 지 불과 5년 만에 전 세계인의 호주머니 속에서는 스마트폰이라는 희대의 도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앗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뀔 때는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죠. 에너지 전환의 시대 바야흐로 시작됐습니다. 이 에너지 전환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혹은 비웃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뒤에 매우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낭떠러지 이론, 티핑포인트 이론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알 수 없는 두려움의 공포를 준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어떤 티핑포인트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연쇄적인 도미노가 앞에 블록을 차례차례 쓰러뜨리듯이 나쁜 방향으로 연쇄적으로 순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계에는 이 반대에 나쁜 티핑 포인트가 아니라 좋은 티핑 포인트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특히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기술적 발전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티핑 포인트가 일어났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반도체, 전기차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그 기술의 좋은 티핑 포인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우리가 모든 전문가 예상을 뛰었고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좋은 티핑 포인트가 더 많이 촉발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사회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선한 행동들이 좋은 티핑 포인트가 돼서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커다란 움직임으로도 얼마든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이 지니고 있는 성질, 우리 인간 사회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년간의 기술적 발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듯이 나쁜 티핑 포인트에만 주목하지 말고 1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좋은 티핑 포인트들, 넘쳐나는 좋은 티핑 포인트들도 살펴보면서 좋은 티핑 포인트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강연을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재활용에 집중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개인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한 선한 노력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좋은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노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소비자라는 개념보다는 기후 시민이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개인의 연대와 행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좋은 정치인들, 기후위기에 대해서 잘 아는 특히 기후과학자라든지 기후활동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국회로 많이 진출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법안들을 입안을 하고 또 행정 쪽에서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현실성 없는 SSP5 8.5 시나리오 같은 것들에 근거해서 현실성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올바른 기후 적응 정책을 펼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민사회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소비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함께 노력하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행동을 하고 탄소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기업들의 물건들을 팔아준다든지 하는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뭉쳐진 시민의 힘으로 노력을 한다면 좀 더 우리는 좋은 티핑 포인트를 빠르게 많이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책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멸종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포의 시계를 멈추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이해 그리고 현실적 낙관 그 위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